스웨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산부인과에 가면 그 경제교육 관련 책자를 준대요. 태교를 경제교육으로 하는 거야. 태교를.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경제교육을 아주 그냥 실천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우리랑은 정말 다르구나. 그 태교할 때는 아이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더니 유럽 여러 국가들이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다. 그 스웨덴 말고 뭐 다른 외국의 경우에 경제교육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사례들 좀 이야기해 주시죠. 뭐. 이제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이거 경제금융교육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주에서 경제금융 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중에서 25개 주에서 이제 필수화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단체에서는 아주 양질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아주 거의 무료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학교에 이제 보급을 해주고 하는 거죠. 비용을 거의 이제 부담하지 않게 하면서 예.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할 수도 있구나 한 그런 이제 예를 봤는데요. 그 영국에서는 이제 그 경제 교육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은 Money Advice Service. 그걸 갖다가 이제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자금 관리를 할 때 자문이 필요하면 그것을 공급해주는 정부 기구입니다. 예,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를 얻을 때, 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뭐 보험 가입할 때, 연금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다못해 자동차를 살 때, 보험을 들을 때, 내가 어떤 것에 해당을 하면 내가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거기를 딱 클릭하면 당신이 자동차를 살 때 어떤 점들을 다 체크해 보세요. 이런 그냥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 조금 더 경제 교육을 지원해주는 그런 인프라를 빨리 시급하게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 교육들이 있는데 뭐니 해도 또 이렇게 학교 안에 이렇게 교과 과정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좀 이렇게 세팅되어 가지고 좀 시스템화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체계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교과 내용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학년 1학기 사회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경제교육에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하지만 사실 경제라는 부분만큼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들어와서 좀 더 생동감 있는 경제 수업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 없이 좀 개괄적인 정보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구나. 교수님이 저번 주에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워딩이 뭐였냐면 솔직해지자. 예, 그 단어가 딱 와닿더라고요. 지금 선생님도 말씀하신 거. 이거 진짜 배우려면 진짜 실생활 속에서 뭔가 좀 배워야 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건 아닌가. 남아있는 건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학교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이들이 매일 가서 배우는 곳이니까.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 의견과 또 교수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게 배우지 않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집에 경매에 관련된 것도 보드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학교 내에도 접목한다고 하면 저는 재미있는 경제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학교 교과 과정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앞서 말씀 다들 하셨지만 이제 내용이 사실 좀 딱딱한 면이 있고 또 고등학교 수준에 올라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이론 위주로 배우고 또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 더 꺼려하는데 이렇게 교과 좀 실용적인 내용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뭐 경매 보드게임이라던가 약간 좀 재미난 소재들을 그런 콘텐츠들을 좀 개발해서 들어온다면은 좀 학생들도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경규 선생님. 네. 그 아까 6학년 1학기에 3분의 1의 사회교과 내용이 경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이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수업 운영은 그냥 이론을 가르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실제 수업은 운영을 하세요? 수업 내용은 일단 개념적인 지식들이 잘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학교에서 그 개념적인 지식들을 전달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뭐 주입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단순히 뭐 암기식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각각 활동마다 그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 뭐 또 어떤 뭐 토론을 할 게 있다면 어떤 토론의 주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교과서에 잘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보면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경제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문경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시스템을 서로 다르게 구성을 해서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게 수업을 운영하신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화면으로 그 활동을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궁금하네요. 이야기 나누시죠. 네. 경제 수업이 한창이라는 서울 언남초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분주해 보이는 교실. 수업이 시작되어야 할 시간에 학생들이 하는 건 슈퍼마켓, 문구점, 신문 판매소 등 교실을 시장으로 바꾸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구점에도 새 물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슈퍼마켓에도 지금 뭐랄까요, 주스도 들어오고 그다음 과자도 선생님이 줄 거예요. 자, 작은 거 100냥이고 큰 건 200냥이요. 선생님이 물건을 제공하고 가격을 정해주면 학생들은 그에 맞게 가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교실의 다른 한편에서는 도장 11조. 오늘 그 합의서 쓰는 부분 있지? 여기요? 그거. 응, 50냥. 지금 방금 뭐 받은 거예요? 상금이요. 왜 상금 받은 거예요? 이거 숙제에서요. 학생들은 숙제를 하고 수업을 듣고 각자 역할을 잘해내면 똑같은 수당을 평등하게 받는다는데요. 수업수당이 뭐예요? 수업수당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노동을 하면 그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하는 거죠, 교실에서. 수업수당이 뭐예요? 수업수당은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한 것을 이제 노동으로 보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이제 임금을 준 것이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제 생활을 하고. 하긴 일상생활이 수업이니까. 네, 그렇죠. 벌금도 있어요, 보니까. 네, 벌금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교실이 평등경제사회로 운영되는 하나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평등마을엔 수당뿐만 아니라 마을의 법을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경제에 대한 자기 생각이라든가 더 좋은 경제 시스템이라고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활동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학생들. 자, 여러분, 오늘이 평등마을 마지막 날이죠? 오늘까지 그 마을 활동하면서 이건 진짜 기억에 난다. 이건 좀 얘기해볼 만하다 하는 사건이 있으면 얘기해볼까요? 자기가 하는 일은 너무 많은데 임금이 너무 적어서. 그쵸. 그 부분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겠죠. 불공평하다. 평등경제 시스템을 체험하며 느낀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는데요. 학생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부족하다는 의견. 많이 일하든 적게 일하든 수입이 같아서 불만이거나 그렇기에 오히려 좋다는 등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 언남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제교육을 위해 평등경제, 자유경제, 공정경제 시스템을 일주일씩 배운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자유경제 마을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자유경제 마을이 시작되자마자 어딘가로 모인 학생들. 친구, 지금 무슨 줄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권줄이요. 복권? 뭐 학교에 복권이 팔아요? 여기서 복권에서 좋은 거 뽑으면 막 인생에 깜짝 놀랄만한 행운이 생길 수도 있죠? 마을에 복권 가게를 만들어 재미를 높였습니다. 안 좋은 것도 그대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네. 한 번에 부자가 됐네. 네, 하루에 인생 결정했어요. 기분 어때? 엄청 좋아요. 저게 지금 자유마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마을에서는 이제 경제활동의 어떤 자유를 굉장히 많이 허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러나 운만 믿고 있을 순 없죠. 자유경제 사회에선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 활동을 하다 보면은 파산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벌금을 못 내거나 이제 세금을 못 내면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창업신고서 받아서
하고 싶다. 야, 작성해서 같이 내겠다. 발표하겠다. 나오세요. 각자 가진 자본금이 다르기에 창업의 형태도 제각각 달라진다고 합니다. 문구점이랑 간식 같은 거. 왜 창업하고 싶은데? 왜 이거 그냥 고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재밌을 것 같으니까. 자본금에 맞게 동업자 수와 가게 종류가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의 목표는 창업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얼마 벌 것 같아? 얼마 예상 소득? 2만. 운명의 가위바위보. 학생들은 세 가지 경제 마을을 직접 경험해보며 자신에게 더 맞는 경제 시스템을 고민하고 보완점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교실이 마을이 되어 다양한 경제 시스템을 배워본 시간. 학생들은 경제활동 수업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사업할 수 있다는 거랑 경제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자유마을에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제가 돈을 벌으니까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좀 나은 것 같아요. 경제 시스템의 장단점을 한두 개 정도는 아이들이 경험해 보는 게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좋은 경제 시스템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상상들을 해볼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상상을 우리 교실 안에서 구현해내는 거죠. 네, 그걸 통해서 그래,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참여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희망, 기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경제교육. 경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아까 활동 보면서 저는 그 백문이 불여 일행이라고 하는데 백문이 불여 일체험이다. 한 번 체험하면 저 다양한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기가 체험하면 이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가를 분명히 알게 되니까 맞아요. 정말 좋은 경제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최태원 선생님 또 수익 생각하셨나요? 저는 저기서 아까 인생은 한 방에다가 인생은 한 방에다가 이렇게 딱 와닿는데, 아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서 저런 수업을 지금 어떻게 받아보신 적은 있어요? 저는 저런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일단 교실 자리 배치부터가 디귿자 형식으로 이렇게 배치돼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저렇게 단순히 하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 또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또 너무 좋으셨죠? 전학을 글러도 너무 인상 깊고 좋았고요. 자본주의라는 걸 그냥 자유마을이라는 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나중에 진행하실 때 학부모 교육까지 함께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학부모 생각. 교육하고 한번 결합을 네, 왜냐면 해가지고. 아이들은 아는데 학부모님들은 모르면 또 그 교육이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제 마을 교실 속 마을 활동이라는 게 경제교육 프로젝트의 목적은 각 경제 시스템을 한 일주일 정도씩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 평등경제 일주일, 그다음에 자유경제 일주일, 그다음에 공정경제 일주일 해서 3주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근데 그 각 경제 시스템에서의 어떤 경제 시스템의 규칙이 자기 삶의 모양새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경험을 해주게 하고, 그리고 각 경제 시스템마다 문제점들이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문제점들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바꾸면 그 평등경제와 자유경제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미 있는 토론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경제 때의 최종 목적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제생활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러나 아이들이 이제 5학년이기는 하지만 전 유의미하다고 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 지금 어떤 교육과정 내에서 예. 이 경제 교육을 한번
어떻게든 한번 좀 실현해 보시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좀 네. 그런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참 놀랍기도 한데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교육과정 내에서 지금 수업들을 쭉쭉 지금 접목을 지금 시키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교육적 효과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경제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네.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교육을 하면 효과가 가장 커진다. 예, 그건 뭐 거의 이제 정설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 교육, 경제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학생들의 이야기. 예, 그다음에 학생이 활동 중심에 서는 수업.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효과가 이제 훨씬 커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학생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뭐가 궁금하냐? 그것은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 집은 이게 어떻게 먹고 사는 거지? 부모님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어떻게 쓰시고 또 왜 저축하지? 또 저축할 때는 어떻게 하나?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청소년이 되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또 청소년 노동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궁금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경제 교육 수업이 딱 들어가서 해주게 되면 이제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아니 며칠 전에 제 딸내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날 제가 평일인데 하루 좀 집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심각하게 밤에 오더니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집에 있으니까. 왜 집에 있는 거야? 그러는 거야. 아빠 오늘 일이 없어. 그랬더니 일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때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럴 때 그 놓쳤네 내가. 그리고 이제 그런 계기 교육이나 이제 연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반드시 경제적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렇게 통합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통합적 교육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효과가 심오하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육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경제교육을 좀 필수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또 우리 학생 입장에서 또 과목 수가 늘어나면 안 좋죠? 네, 다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때요, 선생님? 그러니까 학생들의 눈을 좀 넓게 넓은 세상을 좀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자기 삶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자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립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학교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 교육도 그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제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교육은 자기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자기 직업 진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세계의 다른 여러 경제 시스템 같은 것들이 경제 시스템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도 좀 폭넓게 잘 보여주고 그걸로 이제 탐구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든가 아니면 베네수엘라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섭렵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아이들이 거기서 세상을 보는 그 눈들을 좀 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리나 역사 과목에서 굉장히 경제 내용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19세기에 이제 미국에서 그 서부 개척, 이제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리 교과, 그 역사 교과서였던 것 같은데요. 왜 이주를 하는가? 그 경제적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수학 문제를 갖다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경제 내용을 덧붙여 가지고 입혀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면서 또한 경제 교육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경제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예를 생각합니다. 들면 이런 거군요. 제가 역사를 하는데 그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가르칠 때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발행하거든요. 그렇죠. 일당 100. 그러니까 100배가 넘는 가치를 내놓게 되면서 나오는 필연적 현상이 있잖아요.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그런 걸 그런데도 그럼 이제 이제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르치는 그렇죠. 하나의 주요한 수업 그런 목표로 게 제 해가지고. 대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 경제 교육을 보다 더 내실화시키고
활성화시키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도적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 실장님. 우선 마무리 전에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우리 국민들이 1년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하. 한 10만 명. 그렇죠. 너무 많나? 100만 명. 난 좀. 한 5만 명쯤 됩니다. 너무 크게.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한 2, 3천억 원. 2, 3천억. 예. 굉장히 많죠. 사실 한 5년, 10년쯤 하면 국민들 한 100명당 한 명씩은 보이스피싱에 걸릴 확률이 있죠. 로또보다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소년기에 어떤 경제 가치관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다른 측면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 한 3, 40년 동안 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선택을 합니까? 그때 아까 보이스피싱 말씀드렸죠. 잘못된 선택을 한번 하면 삶 자체가 뿌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생애 단계에 맞는 그런 경제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이제 청소년기부터 잘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거 내 이야기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가 이 경제교육 속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 중심, 생활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편성되는 그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진국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빨리 이렇게 확대되고 보완이 돼서 이게 뭐 가정에서의 경제교육,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학교 밖에서의 평생 경제 학습 이런 것이 지금보다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저는 아기가 이제 마트에 가서 첫 때를 쓰는 그때부터 노년기까지 좀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경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제도가 있다면 경제교육을 효과적으로 누구나 어떤 시기에 있는 어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애 주기별 경제교육을 지원받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학생은요? 아까 뭐 교수님이나 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편성한다면은 학생들이 이제 무조건 이건 들어야 돼라는 과목으로 좀 경제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아까 처음 말씀하셨듯이 이제 돈에 관련된 것이고 또 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욕망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교육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 좀 휩쓸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삶의 주체를 잘 지킬 수 있는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식으로 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학교 교과에 좀 교육 내용으로 잘 좀 배치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교육 내용을 잘 배치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 문화가 교사 문화, 그다음 교육계의 문화가 좀 잘 조성이 되면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보다 좀 더 나은 세대의 사람들이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의 그 기간을 보면 이제는 1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80년의 시간을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그 80년의 시간은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80여 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삶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그저 졸업만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의 어떤 책무를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어떤 영역 속에서 그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잘 녹여가지고 그냥 그 과목 속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좀 녹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주에 걸쳐서 저희가 경제교육의 중요성,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식주가 인간의 한 부분이듯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 생활의 한 부분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에 있어서 경제와 더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경제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초학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기초학력은 배우는 힘이거든요. 사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역량으로 정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좀 긍정적인 문화로 좀 자리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교실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